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아, 오늘은 금리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당연히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경제 쪽 계시는 분들은 금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단 금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다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대출을 왕창 땡긴 사람들 제일 이 문제가 시급하겠죠. 그리고 난 대출 하나도 없어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은행 예금 이자 얼마 나오는가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당장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빚을 끌었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가 이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고 회사들이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자리도 어떤 면에서는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늘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매우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 하면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겠죠. 이 기간 동안 정말 금리가 무시무시하게 올랐는데 그 전에는 좀 유례 없는 저금리였고 지금 현재는 유례 없는 금리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일단 금리의 변동폭이 있는데 보통 이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변동폭이 큽니다. 변동폭이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충격파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어. 근데 이보다 더 오르겠냐? 설마? 라고 하는 측이 있고 아니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는데,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하승주 자신 있어? 네가 뭔데 이렇게, 그 힘든 전망을 하겠다는 거냐.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뭐,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못 맞춘다고 해서 와서 때릴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금리에 대해서 진짜로 궁금해서 이 방송을 갖다가 열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요즘 유튜브 방송 많으니까, 3프로니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방송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FRB 의장이 이런 얘기 했다더라. 어디 지역 연준 위원장 이런 말 했다더라. 점도표가 어쨌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로 어떤 로지컬한, 논리적인 면에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일단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금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먼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설마 목소리 잘 들어가겠지. 아까 이렇게 화면 전환하면서 음성이 다 날아가가지고 새로 녹음하는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금리는 요거 지금 뒤에 보이는 표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금리 3.5%입니다. 3.5%에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하는 금통위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0.25% 추가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엄청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올렸다 하더라도 작년도 아니지 재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왔는데 작년 한 해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랐죠. 계속 쭉쭉쭉쭉 치고 올랐습니다. 이 이제 금리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은요.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쭉 그래프를 그려놨었는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계속 내려온 시기입니다. 그건 한 7, 8년 동안 금리는 사실 꾸준히 내려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이게가 뻥 터지면서 이때서부터 진짜 미친듯이 금리를 팍팍팍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다시 조금씩 올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된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 그리고 뭐 계속 우리 뭐 양적 완화, 뭐 제로 금리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온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금리를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지만서도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나라 당연히 거기 따라가죠. 그래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죠.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내려온 금리, 다른 나라는 뭐 제로 금리에 마이너스까지 있어. 일본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0.5에서 3.5까지 거의 뭐 한 2년 동안에 쫙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러니까 후달리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최근에 금리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다. 이 정도로 가파른 금리 상승폭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한 때가 없다. 그러니 설마 앞으로 더 오르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아직 멀었다가 있습니다. 자, 전망이라고 했는데 미리 두 가지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승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저는 오를 것 같습니다. 또 매우 높은 확률로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서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 저거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아저씨가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아저씨는 제롬 파월 미국 FRB 의장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장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린 내린다 이런 거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올린다. 아주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그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때에 미국과 다른 어떤 금융 정책을 취한다, 금리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현재 3.5%인데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는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그냥 거의 100%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뭐 그럼 뭐 그게 뭐에 달려 있냐? 뭐 미국 연방 기준금리로 한다. 뭐 미국채 10년물로 한다.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뭐 어차피 기준금리 오르는데 뭐 미국채가 뭐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해요.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 이거는 이 양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전망하느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로직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가만히 있거나를 결정하느냐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답니다.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되죠.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가 한미 기준금리 추이라고 해서 2021년도부터 지금 5월까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지금 5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10월달이죠. 변함이 없으니까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5.25%까지 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3.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몇 프로입니까? 1.75%입니다. 일단 먼저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그 금리 차이가 3.5에서 5.25니까 빼기 하면은 1.75%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이례적이죠. 첫 번째, 미국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 금리가 높아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늘 한국이 더 금리가 더 높았는데 지금 한국이 더 낮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은 미국 금리가 더 낮으니까
한국 금리가 더 낮은 경우를 이때는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 사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쭉 그래프를 놓고 봐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지금처럼 1.75%포인트만큼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걸 한번 봐볼까요? 이거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기 요때가 2002년 전이니까 한번 2000년 되기 전에 한번 있었었고요. 뭐 색깔이 왜 이래? 좀 예쁜 걸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2004년에서 6년까지 요때 한번 약간 최고 1%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요. 2018년, 19년 요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75% 차이입니다. 자, 옛날에 예를 봐도 옛날에 1.5% 한 번 있었고요. 1% 한 번 있었고요. 1%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잠깐 찍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국이 쭉 높은 기준금리 차이를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떤 투자자 또는 뭐 예금할 꼴을 찾는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뭐 훨씬 안전한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에다가 미국에 있는 채권을 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뭐 정부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덜 떼먹힐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사면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엄청 편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어떤 금융상품의 매력도가 더 크니까 당연히 금리를 적게 줍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좋은 금융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투자하세요. 우리나라에 돈 들고 오세요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 예금해서 3.5%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국은행에 예금해서 5.25% 받고 싶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은행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냥 미국 채권 사면 5% 이상 준다는데 한국 채권 사면 그만큼 안 돼. 한국 주식 사면 연간 5% 수익 낼 수 있나?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인데요. 최고는 2021년도 말에 이게 4,631억 불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4,141억 불로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벌써 한 500억 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내려오는 이 기울기도 매우 급한 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뭐 계속 외국인들이 돈 빼가지고 밖으로 실어내니까 그거 메꾸는 거를 몰라 하겠습니까? 외환 보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훨씬 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리 전망을 하는데 1번이 있습니다. 1번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독자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그럼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미국 금리에 연동되어서 결정될 거야. 그럼 미국 금리가 앞으로 오르든 내리든 그건 일단 잘 모른다고 생각해. 그냥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이 상태는 일상적이진 않죠.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때까지 갈 겁니다.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금리 격차만큼은 우리나라 금리가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뭐 경제 쪽, 뭐 금융 쪽, 투자 쪽 사람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1.75%포인트만큼 벌어져 있는 이 금리 차이는 다시 역전을 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1.75%만큼의 금리 갭을 줄일 거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서도 되지만서도 반면 미국 금리가 내려서도 가능하죠. 뭐 그렇게도 뭐 미국 금리가 앞으로 아주 가파르게 내리면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아래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이제 2차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금리는 이 아저씨가 정합니다. 제롬 파월 아저씨.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까요? 미국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물가입니다. 물가가 높으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높입니다. 만약 물가가 낮으면 물가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죠. 자, 이겁니다. 이게 모든 중앙은행은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가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중앙은행은 경기를 봅니다. 경기가 과열 국면에 있으면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요. 경기가 침체에 있으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춥니다. 자,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에는 물가를 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본다라고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보긴 봅니다만 어쨌든 법률상으로 경기를 보고 결정한다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장이 연방위원 FRB 의장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물가와 미국의 경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미국의 물가는 어떻고 미국의 경기는 어떤지. 자, 이게 이 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표라 이렇게 뭐 쭉 돼 있는데 이 표가 잠시만요. 색을 좀 바꾸죠. 뭐 색이 너무 우중충한데. 여기 요 부분 보이시나요? 아예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 미국 소비자 물가가 거의 0%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슬슬 풀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이제 해방 이러니까 갑자기 미국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거의 9%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물가가 9%를 찍었다?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이거 뭐 4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는데 아마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높은 때를 찍은 거는 그 1980년, 70년대 말,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일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적이 뭐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화들짝 놀란 거죠. 이거 낮추려고 미국도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보신 이 그래프 이거죠. 미국도 기준금리가 거의 0%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게 만듭니다. 이 정도 급한 기울기를 한 때는 뭐 제 기억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금리를 올린 이유는 당연히 물가 때문이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3%대까지 쭉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자, 이 3%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근데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높아지면 여러 가지 경제에 무리가 생기니까 설마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할까? 또는 이보다 더 금리를 높이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번 상반기 동안에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설마 이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 거야. 낮출 거야. 라는 이런 기대 속에서 올 상반기 때에 주가도 좋았고요. 뭐 다 좋았습니다. 그럭저럭 뭐 이 정도면 훌륭했죠. 물가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기준금리를 5.25%로 올리고 그리고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물가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요 부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 왜 이래?
해서 지금 이제 불안감이 확 드는 거죠. 여기서 물가가 더 치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요런 점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현재 물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저는 모르죠. 근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전망이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몇 달간은 물가가 실제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물가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미국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이 미국 실업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현재 4%대를 찍고 있습니다. 4% 미만의 3점 몇 %대예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쭉 4%를 안 넘습니다. 이 4%를 왜 강조를 하냐 하면 미국에서 4%는 그 완전 고용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업률이 4% 이하면 미국 경제는 고용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상태, 완전 고용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 고용 상태가 1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미국의 뭐 성장률도 좋아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경기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를 뭘로 보느냐? 뭐 GDP 성장률 이런 걸로 보기도 하고 뭐 생산량, 뭐 소비량 이런 것도 보기를 합니다만 미국 그 금융당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면 목표 달성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미국 그 FRB가 보기에는 미국 경기는 매우 활랑이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예측이 있죠. 미국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보는 건 두 가지. 첫째는 물가고요. 둘째는 경기. 그 중에서 특히 고용 상태입니다. 물가 어떠냐? 최근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래프로 보임. 경기 어때? 실업률 계속 낮은 상태, 완전 고용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음. 그래서 미국에 막 그 임금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뭐 뿐만 아니라 임금 감당을 못하니까 팁으로 떼온다. 그래서 미국의 팁 달라고 하는 게 뭐 엄청 심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팁이 옛날부터 있던 제도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미국 팁 문제에 대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시민들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연하죠. 점점점 높아지는 임금을 갖다가 미국의 그 자영업자들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팁으로 떼어라.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갖다가 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 진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도 슬금슬금 오르고 실업률은 계속 낮은 상태고 이런데 어떻게 금리를 낮추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실업률 그렇다는데 물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앞으로 근데 아까 저기 하성주가 보여준 그래프 보니까 자 봐봐 여기 보니까 아니 그렇게 올라오는 게 세지 않잖아.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때 올라오는 거 왕창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약간 올라오는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물론 모르지만 판단의 근거가 있죠. 미국 물가가 이렇게까지 쭉 치고 올라왔던 이유가 뭡니까? 이걸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올라왔을 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원인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만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올랐죠. 우리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뭐 다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안 오른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그런가는 뭐 다른 기회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 몇 년 동안 1, 2년 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첫째로는 그 이전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그 계속 뭐 저기 통화량을 계속 이제 풀었죠. 돈을 그
그게 바로 양적 완화 뭐 이러는 거였고 제로금리 이런 거 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돈을 쏟아붓다시피 했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덜 했죠. 이렇게 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 돈이 흔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제일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원인이 러우 전쟁이죠. 러우 전쟁 이거 정말 이거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로 인한 문제가 원자재 가격이 올랐죠. 러시아의 석유와 우크라이나의 식량이 다 올랐습니다. 석유랑 식량 오르니까 뭐 석유랑 식량이랑 상관없는 물가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이 왜? 그러니까 자, 이거 현재 중국에서 첨단 물건 이런 거 만들지도 말고 트럼프 때는 그냥 관세로 해가지고 서로 뭐 우리도 관세 매기라 너희도 관세 매기라 뭐 이런 식으로 싸웠지만서도 바이든 되고 난 다음에 이 미중 갈등은 훨씬 더 고도화됐죠. 그래서 미국에 첨단 물건 이런 거 팔지 마. 첨단 반도체 장비 이런 거 팔지 마. 중국이 더 이상 반도체 못 만들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공장 있는 애들 얼른 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을 인도에다가 공장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종 공업 생산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제일 싼 나라가 어디야? 그럼 아직까지도 늘 중국입니다. 이걸 중국에서 공장 빼서 다른 데로 옮겨 그러는데 다른 데로 옮기면 중국에서 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죠. 애플이 중국에서 각종 자기 제품들 뭐 아이폰이니 뭐니 뭐 이어폰이 이런 거 만듭니다. 이때는 불량률이 1%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걸 인도로 갖고 와서 공장을 옮겨서 인도에서 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불량률이 30% 40% 나는 겁니다. 그 인도 노동자들이 못해서 이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미 공급망 자체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디스플레이가 필요해 메모리가 필요해 이런 거 있으면 뭐 쉽게 착착 갖고 와서 착착착착 뭐 만들 수 있고 뭐 노동자가 뭐 몇 명 더 필요해 뭐 이제는 저기 좀 쉬어도 돼 이런 것들도 관리가 아주 잘 됩니다. 반면 인도는 중국만큼은 안 되죠. 뭐 전기도 자꾸 뭐 끊긴다고 그러고 뭐 불안 죽겠네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상승 요인인 거죠. 그래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효과 어떤 효과가 말하고 있어?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들 때문에 최근에 물가가 그렇게 올랐던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원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냐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통화량 증가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 이제는 금리를 막 올리고 있으니까 통화량이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대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금리는 올렸지만 반면 정부에서 돈 푸는 건 여전합니다. 여전히 뭐 미국은 재정 적자 엄청나게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뭐 정부에 돈이 없어요. 왜? 정부 돈을 다 써가지고 뭐 세수가 안 들어와요. 세수가 안 들어오는데 돈을 쓸 때는 똑같이 써야 되니까 왕창 나오고 적자 대응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여서 통화량을 감소시키려고 그러는데 정부는 계속 돈 풉니다. 그래서 통화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랑 중앙은행이 엇박자가 나면서 여전히 뭐 많이 씁니다. 러우 전쟁 안 끝났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놈들이 또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위험이 전쟁 위험이 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러우 전쟁으로 야기된 원자재 값이 만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앞으로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누구나 다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오르는 쪽 요인이 강하겠죠. 미중 갈등 전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최대한 타격을 입히려고 그러죠. 그럼 중국에 타격을 입는다는 말은 중국의 싼 생산 원가를 갖다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건값은
이래저래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자,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금리를 보면 됩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미국 금리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집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간다 생각을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미국 금리만큼은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게 무려 1.75%예요. 75%포인트입니다. 이만큼은 올라갈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따라 올라갈 거야. 그런데 미국 금리가 뭐 만약에 앞으로 가파르게 낮아지면 그래 됐잖아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금리가 낮아질까? 미국 금리가 낮아지려고 그러면 물가 요인과 경기 요인을 봐야 됩니다. 경기 지금 현재 엄청 화랑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가는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인데 하락 요인 여러분 생각나는 것 중에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상승 요인 뭐 있냐? 여태까지 물가가 올랐다고 했던 세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까지 해결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통화량 증가,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에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물가는 더 오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경기 문제, 실업률 4%면 완전 고용이라니까요. 완전 고용인데 뭐 경기 문제에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기업들이 힘들어요. 그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알바노입니다. 알바 아니다. 나는 미국 전체의 고용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고용이 좋다는데 뭐 그럼 경기 좋은 거야. 징징대는 소리 하지 마. 이 금리 대전망이라고 크게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전망을 하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 3.5%에다가 지금 현재 은행에서도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가상금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출금리 결정하는 건 기준금리 그런 CD금리 회사채 국채금리 이런 거 이제 잘 섞어가지고 이걸 코픽스 금리라고 부르는데 이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붙이느냐 이게 이제 가상금리인데 이 가상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금리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부가 억지로 눌러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이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는 생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 우리나라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미국 상황이 어떤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오를 수 있느냐 내릴 수 있느냐 이걸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 금리가 내린다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내린다 쪽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전망이 왜 그렇게 전망한다 그 사람들도 논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이렇게 높으니까 미국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중앙은행이 진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된 미국 경제를 갖다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너무 불쌍하게 폭망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 못 올리지. 그러니까 낮출 거야. 이게 이유입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 올려. 걱정하지 마. 이게 앞으로 향후 금리 하락론자의 논리입니다.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상승론자는 미국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거는 물가와 경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물가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둘 다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밖에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한국 금리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올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검사들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설마 그렇게 올리겠어? 하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비가 와도 그건 못 막습니다. 아니 일부러 막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를 사자성어로 또 표현을 하죠. 당랑거철이라고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이번 금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대해서 재미로 본다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재미냐? 오른다와 내린다는 어떤 로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 로직은 이러합니다. 만약에 이런 로직 말고 차라리 금리 내린다 쪽에 이런저런 로직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이런 거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야. 왜? 미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어. 아니야.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물가는 앞으로 더 오르려만 남았고 경기는 지금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거야. 요 두 의견이 충돌 중인 겁니다. 저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한번 방송을 한 거였는데 하다가 제 방송 세팅 실패로 인해서 음성의 나라 관계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보니까 내용도 정리가 되고 해서 훨씬 좋네요. 뭐 잘된 거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목이 아픕니다만 이렇게 아까보다 더 좋은 방송이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고 지루한 방송 끝까지 참고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